없는 사람이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고 하지만 교도소의 우리들은 차라리 겨울을 택합니다. 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고 하는 책의 한 구절인데요. 옆 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나가는 이 겨울철의 감옥 생활 속에서의 원시적 우정을 이야기했던 분, 바로 돌아가신 신영복 선생님. 벌써 이제 4년이 가까워오네요. 자, 바로 얼마 전에 그분의 삶과 사상을 정리한 신영복 평전, 더불어 숲으로 가는 길 책이 출간됐습니다. 이 책을 써내신 분이 이 최영묵, 김창남 두 분 교수님인데요. 그 가운데 성공회대 김창남 교수를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2016년 1월 15일 돌아가신 게 그렇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만 4년 되네요. 그죠? 겨울철 되니까 더 그리우시죠? 예, 그렇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고 기일이 이제 가까우면 벌써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는구나 하면서도 늘 아직까지도 그분의 어떤 그 채취랄까 느낌 이런 게 저한테 아주 깊게 남아있고 요즘도 그분 생각하면 이렇게 문득문득 울컥울컥하고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네. 그 성공회대 4년 전 저도 갔는데 김창남 교수 눈이 빨개가지고 그냥 눈물이 참지를 못하고 계속 만나는 사람마다 부둥켜 안고 울고 살짝 눈물 그치다가 또 제가 가니까 또 부둥켜 안고 울고 그러셨죠? 예, 기억납니다.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셨어요? 저한테는 그냥 단순히 동료 교수 이상의 관계였고 가족 혹은 형님 또는 부모님 그런 어떤 육친과도 같은 느낌을 네. 오랫동안 느꼈던 분이기도 하고 또 너무 일찍 이 세상이 필요한 일을 다 아직 못하신 가운데 일찍 떠나셨다고 하는 아쉬움도 너무 컸고요. 그런 것이 그 눈물로 표현이 됐겠죠. 참. 처음 만나신 건 언제예요? 제가 이분을 처음 뵌 거는 더 오래됐지만 실제로 개인적인 친분을 맺고 관계가 시작된 건 이제 제가 성공대학교에 부임하면서 그러니까 1996년 봄부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신영복 선생은 성공회대학을 언제부터 그럼 계셨던 건가요? 88년에 이제 출소를 하셔서 89년부터 강의를 하신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교수 학교로 보면 선배님이시네요. 그죠? 물론 그렇습니다만 선생님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가석방 상태라서 전임 교수가 될 수 없었고 시간 강사 법적으로는 시간 강사 신분이었어요. 그래서 98년도에 이제 사면 복권되면서 정식으로 교수 발령을 받으셨으니까 사실 정규직 교수라는 차원에서 보면 제가 선배인 셈이죠. 이 책을 써야 되겠다. 이걸 독자들에게 남겨야 되겠다. 출발이 어디서부터입니까?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참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죠. 논란도 있고 덜어는 그중에 이제 오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제대로 가까운 거리에서 본 사람들이 그 모습을 좀 알리는 그런 책이 빨리 쓰여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동료 교수로서 오랫동안 그분을 곁에서 봐왔고 그분의 책도 열심히 읽었고 또 그분의 평소의 또 말씀이나 모습들을 다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빨리 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던데 이건 철저히 선생님의 시각, 선생님의 눈에서 쓰고자 했다. 네네. 이건 저자들 최영묵, 김창남의 시각에서 쓴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요? 저희가 언감생심 선생님을 평가한다거나 또는 역사적 맥락의 어떤 위치를 객관적으로 놓는다거나 그럴 자신은 없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말씀을 하시고 글을 썼는지를 먼저 객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에 이제 평가나 또 역사 속의 위치 지음 같은 건 그것도 다음의 몫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저희가 하고자 했던 것은 신영복 선생님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생각을 하셨고 어떤 말씀과 글을 썼는지 거기에 일단 중점이 두어진 거죠.
먼저 생애를 한번 돌아보죠. 정확히 27년 사시다가 감옥에 20년 계셨고 나와서 또 27년 사시다 네, 그렇습니다.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네. 뭐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됐죠. 그죠? 그 선생님은 이제 스스로 감옥 가시기 전 27년의 생애를 심부름 같은 길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심부름 같은 길이었다. 길? 예. 오. 그러니까 뭔가 자신의 의지보다는 네. 그냥 어린 시절이니까 그 주어진 삶을 또 주어진 일들을 해가면서 공부를 해가면서 그렇게 살았던 세월이었다.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으로 보여요. 어디서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셨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밀양, 밀양. 물론 이제 태어난 곳은 의령입니다만 고향은 이제 밀양이라고 늘 예. 말씀하셨고 밀양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왔고 그 다음에 부산 상고를 졸업하셨죠. 그 아버님은 이제 교장 선생님이셨고 교장 선생님. 네, 그 오랜 조선시대 선비 같은 풍모를 지닌 교사 선생님이셨고, 예. 그러니까 이제 늘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자기 평생 학교에서 살았다. 어렸을 때는 관사에서 살았고, 학교 사택. 사택에서 살았고, 대학에서도 결국은 늘 학교에서 그렇죠. 계셨고, 또 감옥도 일종의 본인에게는 학교라고 하니까. 대학이었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 감옥에 나와서는 주로 성공의 대학교만 그렇죠. 나오고 계셨죠. 그러니까 27년 동안은 그냥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공부 열심히 하고 서울대학교 가고 그렇죠. 석사 대학원도 하시고 경제학자가 되려고 하셨죠, 사실? 뭐 그렇죠. 네. 원래 꼭 뭐 경제학과를 가겠다라는 의식을 하셨다기보다 원래 이제 부산상고를 가게 된 것도 사실 이제 가세가 좀 기울어서 빨리 취직을 하면 좋겠다는 어떤 집안의 기대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마침 자영이 이제 부산상고 교사로 계셨어요. 그래서 부산상고로 진학을 하셨던 건데 그래서 이제 졸업할 무렵에 한국은행 입사 시험을 봤죠. 예, 근데 예. 이제 그 주변 선생님들이 너무 아까우니까 너 왜 대학을 안 가고 취직하려고 하느냐, 대학을 가라. 그래서 서울대 경제학과에 시험을 보고 합격을 그렇죠. 하셔서 이제 대학을 가시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도 학자의 길로 가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본인 그래서 스스로가. 대학원에 진학을 그러니까요. 하셨고 또 공부를 계속하시면서 이제 육사교관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하시다가 이제 잡혀가신 거죠. 네. 만약 그런 이 사건이 없었으면 아마 서울대학교에서 박사까지 하시고 서울대학 교수가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그 선생님 은사분 중에 그 원로 경제학자이신 변형윤 예.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신영복 선생님 감옥에서 나오셨을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20년 전에 아주 뛰어난 경제학자를 잃었다. 그리고 20년 후에 그 대신 위대한 사상가를 얻었다. 맞아요. 이런 표현을 하셨죠. 예. 잡혀가신 게 통역당 사건. 그렇습니다. 그 실체가 뭐예요? 글쎄요, 뭐 아직까지는 뭐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신영복 선생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본인은 이제 그 통역당이라는 어떤 조직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고, 또 그런데 가입하신 적도 물론 당연히 없고요. 다만 이제 대학생으로서 또 대학원생으로서 학생들과 스터디 모임을 하면서 당대 현실 속에서 뭔가 새로운 대안적 사회에 대한 꿈을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활동을 하신 거죠. 예. 하신 건데 그분이 이제 알고 계셨던 분들 중에 통역당에 직접 연루된 핵심 인사들이 있었던 것이고 네. 당시에 이제 상황에서 그 박정희 시대였고 당시 또 김영욱 중앙정보부장이 있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또 작은 사건도 굉장히 부풀려서 이제 공안 정국이 이용하는 그런 이제 시대였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시 그 실제 통역당의 핵심 인사들이 만났던 모든 사람을 다 여기 연루된 사람으로 다 묶어서 굉장히 부풀려서 예. 조직 사건을 만든 이제 그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죠. 꼬박 20년을 감옥에 계셨죠. 네. 그리고 이제 출소하시고
곧바로 이제 강의를 시작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주로 대학에서는 어떤 과목 강의를 맡으셨어요? 그 성공회 당시에는 이제 성공회 신학대학으로 이제 막 바뀌던 시절이었고 처음에는 성공회 신학교였고요. 거기서 동양철학, 한국 사상사 예. 이런 강의를 하셨어요. 사실은 경제학자셨지만 예. 감옥에서 오랫동안 계시면서 동양 고전 그런 것을 굉장히 깊게 공부하시면서 저희 나름의 어떤 사상적 어떤 화두를 안고 나오신 거죠. 네, 네. 그걸 당시 성공회 신학대학에 이제 학장이셨던 이재정 현재 경기도 교육감이십니다만 그렇죠. 신부님이 이제 두 분이 이제 알게 되면서 강사로 초빙을 하게 된 거죠. 네. 아까 27년 감옥 가기 전에 인생을 본인께서는 심부름 같은 길이었다라고 표현하셨다고 그랬죠. 네. 그다음 감옥 20년은 본인은 뭐라고 또 한마디라고 하시던가요? 뭐 본인의 표현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영민한 한 청년이 시대를 고민하던 한 청년이 본의 아니게 감옥에 가서 보낸 어떤 현극의 길이었다고 저희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 책에서. 네. 근데 그리고 예. 돌아와서 27년의 세월은 성공회대학교에서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더불어 숲을 이루고자 했던 그런 세월. 본인으로서는 어떤 예. 본인이 뭐 그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어요. 어쨌든 성공에 대해서 보낸 세월은 당신에게 참 축복 같은 시간이었다. 뭐 저희에게도 물론 네. 축복 같은 시간이었죠. 뭐 그건 성공에 대해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더불어숲 학교도 여기저기 많이 생기고 팬도 많이 생기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분과 함께 즐거웠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감옥의 20년 그동안이 이분을 변영윤 선생 표현대로 경제학자가 아닌 위대한 사상가로 태어나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무엇이 그걸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뭐 그냥 학문이 아니라 그냥 그렇죠. 학문이 아니라 감옥이 준 학문은 뭔가 다른 거죠. 이분이 감옥에 계시면서 아마도 감옥이 아니었다면 평생 만나지 못했을 사람들을 만나신 거죠. 도둑질하다 잡힌 사람, 사기꾼하다 잡힌 사람, 또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세상에 어떤 전혀 본인이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알게 되고 예. 또 그분들의 삶을 접하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상에 대한 어떤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신 것 같아요.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신 것 같고 네, 네. 그것이 이제 새로운 사상의 어떤 그렇죠. 화두가 됐다고 할 수 있죠. 우리는 그 선생님의 사상을 이 책에서 저희는 성찰적 관계론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만 성찰적 관계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가 그 자신의 개인의 어떤 존재성이 아니라 그가 맺고 있는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이고 그건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가 이제 그런 어떤 관계의 시각에서 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예. 그렇게 보면 한 개인에 대한 우리의 시각 또 개인의 삶에 대한 어떤 평가 그리고 삶의 방식에 대한 우리의 어떤 지향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참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한 명의 인간 개인이 아닌 관계 속에서 네. 이걸 중시하는 그러니까 항상 더불어를 강조하시고 그렇죠. 그렇죠. 이분 선생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더불어 숲이라는 이제 그 유명한 이제 개념이 됐습니다만 나무의 그 완성은 어떤 낙락장성이 아니라 숲을 이루는 것이다. 네. 그 숲이라는 게 보면은 그 안에 키 작은 나무, 키 큰 나무, 빨간 나무, 파란 나무가 다 섞여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 함께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게 바로 네. 숲이거든요. 네. 선생님은 성공회 대학을 바로 그런 어떤 더불어 함께 숨 쉴 수 있는 작은 숲을 만들고 싶었고 또 그런 숲이 여러 군데 만들어짐으로써 우리 사회가 더불어 숲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꿈을 꾸셨다고 생각됩니다. 그 말씀을 나무의 완성은 낙락장성이 되는 게 아니라 숲을 이루는 거다. 이 말씀을 사람으로 갖다 대면 그렇죠. 인간의 완성은
위대한 사상가나 무슨 정치인이나 대통령 되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사람들과 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그분의 생애에서 그분의 사상으로 넘어왔는데 이런 표현도 참 적절하네요. 공자의 집에 살다가 마르크스의 세상으로 가서 큰 곤욕을 치르고 노자의 자연으로 돌아왔다. 네. 그죠? 본인 스스로 인생에서 가장 영향을 받은 책 3권을 골라라 그랬을 때 논어, 자본 그리고 노자를 네. 꼽으신 적이 있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그분의 삶을 보면 처음에 이제 유교적 집안에 태어나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대학 시절 4.19를 경험하고 하면서 이제 사회 변혁의 어떤 꿈을 갖게 되면서 예. 마르크스주의의 정치경제학 이런 공부를 또 하시고 그 결과적으로는 감옥에 가신 셈이죠. 그 속에서 이 세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면서 이 세계와 자연과 어떤 사회에 대한 어떤 더불어 함께하는 세상에 대한 꿈을 갖게 되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렇죠. 그 감옥에서 그런 위대한 사상가로 또 어찌 보면 감옥에 계신 시간 동안에 현실 세계 속에서는 또 사회주의권의 몰락 등등의 변화들이 극심하게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더 동양 철학 쪽으로 가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맞나요? 글쎄요. 뭐 동구권 몰락이나 이제 이런 게 사실은 감옥에서였다기보다는 감옥 이후에 주로 이제 크게 세계사적 변환이 일어난 거고 제 생각에는 그 본인이 이제 어떤 그 지식인의 세계에서 살다가 그 교도소라는 가장 낮은 공간에서 전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떤 사람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터득했고 바로 거기에서 예. 서양 문명이 갖고 있는 어떤 한계 그것이 결국 존재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되는 거죠. 그 본인의 모든 뭐 개인, 기업, 국가의 어떤 세력을 키우고 확장시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는 그런 이제 서구적 사상 예. 그런 것의 한계를 느끼고 그 대안을 이제 동양적 그 관계의 어떤 철학에서 찾으려고 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우리한테 익숙한 그 신영복 체라고 표현해도 좋을 그 서체, 네. 붓글씨, 네네. 그리고 그 아주 아름다운 예쁜 그림들, 그 서화, 네네. 이것도 감옥에서 익히신 거래요? 원래 글씨는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사랑방에 불려나가서 그 붓글씨를 이미 배우시기 시작했고요. 네. 그리고 어려서부터 그림이 굉장히 뛰어난 재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 시절에는 상대 시절에 상대 신문에 만평을 그리시기도 했고. 아, 그래요? 네. 중학생 때 만화를 그려가지고 친구들에게 돌려보기도 하고 그럴 만큼 그림에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다재다능하시네요, 정말. 그 선생님을 표현하는 그 친구분들의 표현 중에는 팔방미인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다재다능한 사람이었다. 그 저희가 옆에서 가까이서 지켜보면서도 그런 걸 실감했어요. 실제로 뭐 그림, 글씨, 또 글, 게다가 저희와 함께 늘 축구. 함께 하셨거든요. 이게 스포츠맨으로서도 굉장히 뛰어난 축구 선수였어요. 예. 참가에 의의를 두는 선수가 아니고 저희보다 20년 가까이 연상이시면서도 거의 뭐 체력도 좋으셨고 그리고 굉장히 테크닉이 뛰어나서 멀리서 오는 강을 가슴으로 딱 트래핑해서 발에 딱 세우고 바로 이렇게 멋진 슛을 날리는 그런 테크니션이셨죠. 네. 실제로 서울 상대 시절에 상대 대표 선수였고요. 축구 대표 선수였죠. 그리고 왜 감옥에서 익힌 땅탁구라고 하는 거를 성공에 대해 전파했다면서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족구랑 좀 다른 거예요? 그 족구가 아니고 탁구인데 땅에서 하는 탁구죠. 그 탁구 라켓처럼 이렇게 그 라켓을 만들어 가지고 그 전구공을 가지고 땅에다가 튀기면서 하는 그런 스포츠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요? 그 체육도 잘하시고 그림도 잘 그리시고 노래도 잘하시던가요? 노래도 참 잘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수들 이제 MT를 가거나 수련을 가거나 또 뭐 이런저런 행사에 뒤풀이를 하거나 할 때 노래를 이렇게 부탁드리면 거의 이렇게 빼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함께 어울려서 스스럼 없이 노래를 부르면서
어울리셨죠. 주로 어떤 노래를? 감옥 시절에는 그 시냇물 동요를 많이 부르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시냇물은 졸졸졸 아니요. 이거요? 냇물아 흘러 흘러 냇물아 어디로 흘러. 가니? 거기 보면 넓은 세상 보고 싶어 바다로 간다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 재소자들이니까 감옥에 갇힌 그 대목을 부를 때 뭔가 전부 숙연한 표정이 되더라. 우리 다 나가서 바다로 가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나와서 바깥에서 또 노래 부르라고 그래서 그 노래를 불렀더니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 대목에서 숙연해지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도 갇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요. 또 뜻밖에도 그 유행가 같은 것도 잘 부르셨어요. 그래서 50년대 유행가로 잘 알려진 그 에레나가 된 순이. 에레나가 된 순이. 네. 그런 노래를 부르시기도 했고요. 또 만년에는 저희 더숲 트리오와 함께 그 순회 강연 콘서트 하면서 이제 끝날 때 노래 함께 부를 때 정태춘 씨의 떠나가는 배를 함께 부르곤 하셨죠. 네. 이 노래를 감옥에 계실 때 마지막으로 익혀서 그 함께 동료 재수자들에게 불러주고 나왔다는 또 일화도 있습니다. 네. 방금 스스로 언급하셨지만 김청남 교수는 더숲 트리오의 멤버 가수잖아요. 아마추어 직장인 밴드의 가수죠. 어쨌든 네. 그 공연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 기준에 놓고 봐도 신현복 선생 노래도 괜찮습니까? 아니 노래를 참 잘 부르시는 분이었어요. 물론 가수는 아니지만 그 노래 잘 부른다는 게 사실은 뭐 음정 박자를 잘 맞추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당시의 분위기에 맞춰서 분위기를 살리면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게 바로 노래 잘 부르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아주 구성지게 노래를 잘 부르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예. 이 책에 보면 또 김창남 교수께서는 신현복 선생을 잘 노는 분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잘 노는 분이었고 언제 어디서든 이렇게 자기를 낮추시는 태도가 몸에 밴 분이라 무게를 잡거나 뭐 뒤로 빼거나 이런 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노는 자리에서 그냥 흔쾌하게 어울려 놀고 그래서 사실 이분을 책으로만 뵙는 분들은 굉장히 무슨 도사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거든요. 고고한 선비의 이미지. 근데 그런 분들은 그렇게 어울려서 노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놀라죠. 그럴 때 어떤 그 소위 격의가 없는 그런 분이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되곤 하죠. 저는 뭐 그런 모습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제가 쓴 글에 신현복 선생님을 묘사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냐고 누가 물으면 그분은 심지어 유치할 줄도 아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왜요? 왜 유독 유치란 단어를 썼습니까? 놀 때는 정말 유치하게 놀아야 재밌거든요. 근데 뭐 빼고 이렇게 무게 잡고 이러면 분위기가 망가지는 거죠. 이분이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유치하게 놀아야 할 때는 정말 유치하게 다 내려놓고 놀 줄 아는 분이었죠. 네. 아무래도 이제 신현복 선생님과 김창남 교수 20년 차이는 나지만 그래도 다 성인들이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학부생들 대상 강의도 하셨잖아요. 네네. 그 아주 어린 그 청년들은 뭐라고 그래요? 물론 그 학생들이 이분의 강의를 다 이해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들에게는 참 어려운 아마도 내용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 강의는 우리 학교에서 성공회대학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좌였죠. 가장 먼저 그 수강신청이 마감이 되고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강의였고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재밌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분이 워낙 유머 감각이 뛰어난 분이라서 강의를 굉장히 재밌게 하셨어요. 그 어려운 내용도 굉장히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셨고. 그냥 유머 감각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젊은 세대들한테 통하는 유머 코드까지 사용할 줄 아셨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죠. 제가 이분을 곁에서 보면서 굉장히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이를테면 70대 노인하고 대화할 때는 그분들의 눈높이에서 대화를 하세요. 그리고 20대 청년들하고 대화할 때는 청년들의 눈높이로 대화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 7, 8살짜리 아이들과 대화할 때도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대화를 하세요. 그게 참 놀라운 점이었어요. 네. 바로 아마 그런 것들이 감옥 속에서 워낙 다양한 분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그렇죠. 저절로 몸속에 생기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스스로 낮출 줄 아는 네. 분이었다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음. 그 유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었는데 사실 유머 감각의 핵심은 스스로를 낮출 줄 아는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기가 막 망가져야죠. 그렇죠. 조금씩. 부장님 개그가 재미없는 건 그 권위가 거기 따라 있기 때문이죠. 권위주의가. 근데 이분은 스스로를 늘 낮추는 태도가 몸에 배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유머가 굉장히 자연스럽고 재밌을 수 있었던 거죠. 네. 2019년, 2020년 이 시점에 신용복 어떤 의미일까요? 너무 거창한 질문인가요? 글쎄요.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뭐 이른바 신자유주의니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 결국 이 약육강식의 정글 속에 각자 도생해야 된다는 어떤 불안감과 두려움이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팽배해 있는 것 같아요. 결국 그것은 이 한 인간이라는 하나의 존재로서 자기를 키우는 방법을 고립된 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전 거기에서 신현복 선생님이 말씀하신 성찰적 관계론 그리고 더불어 숲의 정신이 바로 그런 어떤 그 세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좀 더 연대하고 함께 새로운 사회를 꿈꿀 수 있는 어떤 대안적 화두로서 신현복 선생의 사상과 또 그분의 말씀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더불어 숲, 또 그에 못지않게 또 이 신현복 선생님의 트레이드 마크가 처음처럼 네.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건 어떤 의미라요? 처음처럼은 뭐 그 소주 로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신현복 선생님이 오래전부터 즐겨서 글씨로 그림으로 쓰시던 그러니까요. 문장이죠. 그래서 늘 하루하루를 늘 새롭게 처음처럼 시작하자라는 이제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늘 어떤 그 관행에 젖고 또 루틴한 일상 속에서 스스로를 자꾸 잊어버리게 되죠. 그럴 때 스스로 성찰하면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어떤 하루하루의 어떤 삶의 주체로서 자각하게 만드는 하나의 화두가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즐겨 쓰시던 그게 소주 브랜드로 되는 과정에서도 또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죠. 네네. 원래 그거는 이제 당시 크론스 포인트라는 브랜드 회사를 운영하시던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이십니다만 손혜원 당시 이제 크론스 포인트 대표가 이제 소주 브랜드 장명을 의뢰를 받고 앉아 있다가 이제 이 탁상 위에 그 칼렌다를 본 거예요. 신현복 선생님 서화로 만들어진 성공회 대학교 칼렌다를 이렇게 보다가 처음처럼이라는 문장을 딱 보고 이걸 참 쓰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이제 친밀한 사이였으니까 신현복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선생님 이거를 좀 소주 로고로 쓰면 안 될까요?라고 이제 하셨어요. 선생님께서 약간 고민하셨지만 뭐 소주가 뭐 서민들의 술이고 뭐 안 될 거 있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허락을 하신 거죠.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손혜원 대표가 그 글씨에 대한 사례를 5천만 원을 선생님께 하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극구 선생님은 사실 글씨에 대한 사례를 받아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네. 이 글씨에 대해서 사례를 안 받겠다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손혜원 씨가 당시 그 주조회사에 얘기를 해서 돈을 좀 내놔라. 그래서 주조회사에서 5천만 원 그리고 손혜원 씨가 자기 몫으로 이제 나온 5천만 원 이거 두 걸 합쳐서 1억 원을 당시 성공회 대학교에 장학금으로 기탁을 하시게 됐죠. 네. 그 글씨를 뭐 돈을 받으신 적이 없다. 근데 이제 모두들 또 그 글씨를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또 거래도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신현복 선생님이 이제 본인의 글씨 사례를 받은 적은 없지만 뭐 이런저런 이제 전시회나 또 그런 걸 통해서 남을 돕기 위한 기금 마련 등등에는 전시 같은 데는 흔쾌히 이제 주셨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게 하나의 상품으로 그렇죠. 팔린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거래가 되곤 했죠. 지금도 뭐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본인이 남에게 부탁받은 글씨를 써주면서 사례비를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통 좀 그쯤 되시면 함부로 안 써주시잖아요, 보통. 그렇죠.
근데 이 어른은 점심 식사 자리에 모셔도 일부러 그걸 챙겨갖고 오셔가지고 나눠주시죠. 식당에서 일부러 저 화선지 펴놓고 쓰시고 하나씩 주고 그러시잖아요. 그랬어요. 그리고 뭐 강연이나 저희하고 이제 콘서트 같은 거 다니실 때도 일부러 몇 장을 항상 써가지고 오셔서 그러니까요. 그 자리에서 관객들에게 선물하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 누구든지 뭐 그 예컨대 제 친구가 어떻게 선생님 글씨 좀 하나 부탁 좀 하면 안 될까 저한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제가 선생님 제 친구가 하나 선생님 글씨 좀 부탁하는데 어떡할까요? 그러면 써드려야죠. 그래서 바로 써주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의 뭐 글씨를 이렇게 나누는데 인색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아니 없었습니다. 표현이 그렇지 어찌 보면 좀 남발하신 건데 왜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런 글씨가 무슨 대단한 그 상품이라거나 이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시지 않았고요. 예. 또 그것을 어떤 친구들과 나누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분의 그 사상의 핵심이 더불어 숲이고 나눔과 연대 아니겠어요?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재주를 나누는 것이 뭐가 어렵겠는가 이런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왜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가 바로 본인을 낮추는. 그렇죠. 어찌 보면 또 감옥에서 나오신 이후에 그 이후의 삶은 본인 스스로한테는 어쩌면 덜의 삶이다라고 보셨을지도 몰라요. 그러셨죠. 네. 네. 그래서 나는 감옥에서 죽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즐거운 생각을 나누며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됐으니 내가 그분들한테 뭐든지 해드려야지. 아마 이런 생각하셨던 거 아닐까요? 뭐 그런 면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공회 대학교에서 그 출소 후 이후에 삶을 함께 보내면서 사실 성공회 대학교에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또 많은 학생들을 만났고 또 그 인연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도 사형수였다가 무기수가 돼서 감옥을 20년 살고 나왔는데 예. 사회에서 그렇게 뭔가 자리를 잡고 책도 쓰시고 연구하면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처음엔 못 하셨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이 성공회 대학교를 만난 건 본인에게도 굉장한 축복이고 또 성공회대 입장에서 보면 사실 서울의 변방의 작은 신학교에 불과했던 학교인데 신영복이라는 분이 와서 강의를 한다라는 소문이 나면서부터 학교가 유명해지고 맞아요. 또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렇죠. 학생들이 일부러 찾아오는 학교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신영복 선생과 성공회 대학교의 만남은 서로에게 너무나 귀중한 축복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살아계시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글쎄요. 뭐 요즘 시국을 보면서 또 많이 안타까워도 하시고 그러시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또 늘 하시던 대로 본인이 생각하시는 어떤 세상 또 더불어 숲의 의미 뭐 이런 것들을 말씀과 글로 또 글씨로 꾸준하게 더 열심히 뭐 전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년에 저희 더스트리와 함께 그 전국 순회 투어 콘서트 강연 콘서트를 하면서 저는 굉장히 큰 보람을 느꼈었거든요. 또 그것이 당시 이제 이명박 박근혜 시절 그 어떤 시민사회에 새로운 용기를 주고 뜻을 함께 하는데 큰 힘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시. 지금 이 시점에 또 한번 살아계시다면 그런 것들을 저희와 함께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또 있습니다. 그나저나 처음에 여쭤봤어야 되는데 이분 아호가 쇠귀죠? 네네. 왜 쇠귀예요? 우이동에 사셨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예전 선비들도 아호를 되게 이제 본인의 고향이나 사시는 거처 같은 데서 많이 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분이 원래 이제 대학 시절에는 위경이라는 아호를 쓰셨었고 감옥에서는 소당이라는 아호를 쓰시기도 했는데 출소 이후에 이제 부모님이 계시던 우이동에 이제 살면서부터 우이, 이제 한자로는 우이, 한글로는 쇠귀라는 아호를 쓰신 거죠. 네. 그리고 소의 귀처럼 그렇게 큰 귀를 이렇게 듣겠다 이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뭐 본인은
그런 뭐 쇠귀의 경일기, 그 쇠귀의 경일기로 부모 말씀 만들어서 감옥에 갔고 그랬다. 뭐 그런 얘기도 본인이 들으셨다 하셨지만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셨던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우이동에 사셔서 쇠귀라고 쓰셨고요. 저희가 이 책을 쓰면서 선생님을 어떻게 호칭해야 되는가를 굉장히 고민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원래 그 평전이라 그러면 이제 객관적으로 그냥 신영복 뭐 이렇게 쓰는 게 맞겠습니다만 저희가 신영복 선생님과의 관계가 신영복을 함부로 신영복 이렇게 부르는 게 계속 걸리더라고요. 아직까지도 몇 년이 돌아가신 지 몇 년 됐습니다만 선생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거리두기를 한다는 게 저희로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신영복 선생이라고 계속 또 쓰는 것도 또 이 평전으로서 마땅치 않은 것 같았고 그래서 그냥 객관성을 살리면서 조금은 심리적인 거리를 둘 수 있는 쇠귀라는 호칭을 썼습니다. 그분 글씨에 또 직접 쇠귀라고 쓰시니까 그렇죠. 그죠? 네. 자, 더더욱 그리워지는 우리 신영복 선생님 평전 들고 오신 성공회대학 김창남 교수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